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여기 집중해 주십시오. 김하은 아나운서가 대만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아주 오랜만에 우리 이자연 기자가 사건 반장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께 오랜만에 한 말씀 해주셔야죠. 네,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거의 2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은 아나운서 빈자리가 크겠지만요, 반갑게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수. 예. 자, 이자연 기자가 지난해 진짜 이 건진법사 게이트 추적 보도로 국내 최고 권위의 언론상, 관훈 언론상도 탔지 뭡니까? 그냥 축하합니다. 그래, 축하 좀 해줘. 대단합니다. 사건 반장이 낳은,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말씀 먼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제 전해드렸죠. 이 손님이 핸드크림을 발랐더니 커피 향에 방해가 된다면서 카페에서 나가달라고 했다던 그 카페 업주의 사연 말이죠. 저희가 강원도 양양이라고 소개했었는데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이 강원도의 다른 지역으로 저희가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 오해를 안겨드린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이자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최영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상부터 달립니다. 자, 지난해 12월 4일 사건 반장 방송된 서울 중랑구 연탄구이 먹튀범 다행히 검거가 돼서 구치소 갔답니다. 자, 이렇게 먹튀의 끝은 결국 쇠고랑 하신 박순목님. 자, 중고앱에서 막 입을 트레이닝복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새 옷을 5,000원에 팔길래 냉큼 샀죠. 자, 그런데 처음 보는 브랜드더라고요. 자세히 봤더니 신천지. 어머. 하신 윤수영님, 그리고 박에스더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치르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필요한 건 착한 사람입니다. 자, 고 배우 안성기 씨가 오늘 영면에 들었습니다. 연결식에서는 고인이 생전 남긴 편지가 소개돼서 또 한 번 울림을 줬는데요. 그 영상 만나보시죠. 다빈이는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래, 아빠는 다빈이가 항상 겸손하고 정직하며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내 아들 다빈아, 이 세상에서 참으로 바꿀 수 없이 필요한 것이란 바로 착한 사람이란 것을 잊지 말아라. 1993년 11월 아빠가. 이 세상 꼭 필요한 착한 사람이 되거라. 네, 어떻게 이런 깊은 말이 영화 배우한테서 이렇게 나온지, 그것도 당대 최고의 자리에 있던 스타께서 아들인 장남 안다빈 씨가 유치원에 다닐 때 쓴 편지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다빈아, 네가 태어났을 때 나와 닮은 얼굴을 보고 내가 눈물이 났다라는 얘기도 쓰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평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말을 남겼는데, 안다빈 씨는 이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모두에게 남기고 가신 메시지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아버님을 정말 많이 닮았네요. 자, 오늘 연결식 표정 이모저모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연결식은 오늘 서울 명동성당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정재, 정우성, 현빈, 설경구 배우까지 동료들이 대거 참석해서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헌화 후에는 정우성 씨와 이정재 씨가 각각 영정사진 그리고 금관 문화 훈장을 들었고요. 운구는 설경구, 박철민, 유지태, 박해일, 조우진, 주지훈 씨가 맡았습니다. 이 고인의 삶을 추모하는 연결식 조사는 생전 많은 작품 함께했던 배창호 감독 그리고 빈소 지킨 후배 정우성 씨가 맡았습니다. 이 정우성 씨는 고인에 대해서 겸손, 절제, 배려의 아이콘이었다. 스스로에게 엄격했고 한국 영화의 정신을 지킨 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금관 문화 훈장도 고인의 영정 옆에 저렇게 있군요. 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알콩달콩 먹튀 커플입니다. 자, 술집에서 벌어진 황당한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술집으로 들어오는 남녀입니다. 자, 겉옷을 옷걸이에 착 저렇게 걸고요. 자리에 착석해서 오빠 뭐 먹을까? 자기 먹고 싶은 거. 자, 태블릿 꾹꾹 눌러가지고요. 주문 완료했어요. 자, 잠시 후 테이블 위에 한 상 가득. 자, 남성은 여성 옆자리로 오더니 알콩달콩 꽁냥꽁냥 아주 그냥 자, 몇 분 뒤에 우리 슬슬 가볼까? 자, 옷걸이를 뒤적뒤적 겉옷을 저렇게 휘리릭 걸치더니 여친 옷까지 챙기는 스윗남. 그러나 계산은 패스 뚜벅뚜벅 계산을 안고 나가 버리더라. 내 여친에겐 스윗남 업주에겐 먹튀남. 네, 결국 뭐 먹튀의 끝은 쇠고랑일 겁니다. 이 제보자는 대전에서 한식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고요. 지난해 11월 4일 11시 40분경에 술집에 저렇게 커플 20대 남녀가 방문을 합니다. 두 사람은 2시간 동안 전골, 전 그리고 술 3병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더니 주섬주섬 겉옷을 챙겨 입고 계산 없이 밖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제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두 사람 처음 왔을 때 옆에 앉아서 뭐 다정하게 있더니 나가기 전에는 말싸움을 한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이 영상을 봤는데 박 변호사님. 네. 그냥 그 계산에 대한 아예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뭐 보통 그러잖아요. 저희한테 나중에 뭐 항의하면서 깜빡한 거다. 고의 아니다 말이죠. 아니야 이거. 다투다 보니까 혹시나 네가 어떻게 돼봐라 이렇게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니 그건 자기들 사정이지. 그렇죠. 제보자가 봤을 때는 이렇게 다투다가 나가는데 싸우는 건 싸우는 거지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흡연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저렇게 먹튀가 돼버렸고요. 피해 금액이 56,000원 정도 아이고. 된다고 합니다. 신고했어요. 오. 짐은 다 떠가서요. 사실은 금방 잡힐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수사 중이고 잡은 사항은 아닙니다. 혹시나 이거 보고 있다면 싸운 건 싸운 거고 계산하시고 사과하시라 그 말씀 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묻지마 투척.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영업이 끝난 가게 앞으로 스르르 정차하는 SUV. 자, 운전석 창문으로 손이 쑥 테라스 테이블 위로 검은 봉지를 툭 안착시키더니 한결 가벼워진 차와 함께 쌩 하려다 아차차차 안전벨트 내 목숨은 소중하니까 자 그거 채우고 나서 뿅 그 와중에 자기 몸뚱이 안전은 잘 챙기는 것 좀 보소. 네, 지난해 12월 30일이고요. 제보자는 부산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했는데 테라스 테이블 위에 저렇게 검정색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던 겁니다. 열어보니까요, 안에는 먹다 남은 김밥이 들어있었습니다. CCTV 확인해 보니까 저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 차 한 대가 카페 옆 지나가면서 창문 열어서 봉지 투척하는 모습이 버젓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죄의식도 없는지 그 와중에 안전벨트 메고 갔다면서 황당한 심경을 전했는데요. 이 카페가 시장 초입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며 가며 사람들이 뭐 앉아서 쉬기도 하고 쓰레기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차 타고 와서 버리고 가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전했습니다. 진짜 왜 저러고 사니? 두 번째 제보 영상 이어갑니다. 자, 아파트로 들어오는 차량 차단기가 쓱 열리고 있는 바로 그때 갑자기 보세요. 갑자기 퐁! 하늘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지더니 사방으로 파바바. 분명 마른 하늘인데 이 무슨 날벼락. 자, 저 날벼락 뭐 딴 게 아닙니다. 귤 껍질 같은 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전을 하다가 상당히 멈출 정도로 상당히 놀랐고요. 이 아이가 뒤에 타고 있었는데 아이가 울었다고 해요. 갑자기 브레이크가 잡히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 이 상황에서 블랙박스에 충격 인지 알림등도 떴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 이제 먹다가 던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충격이 되게 심했고요. 차량 뒷 유리창이거든요. 저렇게 오염이 심하게 됐습니다. 아마 다 먹지 않고 던졌던 걸로 보이고요. 저게 지금 저 귤 껍질 또 귤 내용물로 보입니다. 이걸 보면 박 변호사님 네. 아파트 상당히 고층에서 던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혹시나 저렇게 유리창 깨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만약에 유리창이 깨졌다 그러면 아이가 다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찔하고 결국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예, 범인을 추적 중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이어가죠. 새벽에 너 보러 갈 걸.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5년 차 5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희는 8년째 주말 부부인데요. 남편은 평일엔 지방에서 숙소 생활하고 주말에만 집에 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남편이 집으로 올라오다가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는데 이 차량이 제 명의인지라 사고 처리 과정을 살펴보던 중에 저장 안 된 번호로 수차례 통화한 내역 그리고 녹음본을 발견했습니다. 이 녹음본에는 남편이 어느 여성과 새벽에 너 보러 갈 걸 그랬다. 아픈 게 걱정돼서 전화했다. 집에는 잘 가고 있냐? 이런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상대 여성은 남편의 직장 동료였고요. 저는 곧바로 그 여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박지훈 씨 아내인데요. 이 두 분 통화 내용 들으니까 남편이 장난을 좀 친 것 같아요. 아, 네. 박 팀장님이 인기가 많고 장난이 심하시죠. 근데 제 스타일은 아니라서 전 동조 안 하니까 걱정은 마세요. 아니, 동조 안 하신다는 분이 새벽에 통화도 하고 얼굴도 보러 가고 그러나요? 동료끼리 서로 좀 챙길 수도 있지 뭘 그러세요? 의부증이세요? 끊을게요. 며칠 뒤 여성에게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 남편은 그 친구가 장난도 잘 받아주고 성격이 편해서 그런 거라며 전혀 이상한 사이가 아니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잘못을 인정하고 다신 안 그러겠다 반성하긴커녕 두 사람 모두 저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가니 황당합니다. 정말 제가 예민한 건가요? 아, 따질 게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또 이런다. 아니 타양살이 하면서 쇠 빠지게 가족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하는 신랑한테 뭐 바람? 진짜 내가 이 고생하면서 그딴 소리나 들어야겠어? 제발 사건 반장 좀 그만 좀 봐, 동그라미. 좋습니다. 자, 다음 사연자 아내입니다. 뭐 의부증? 너 정말 이렇게 구차하게 나올래? 딱 봐도 이거 오피스 와이프잖아. 야, 다 필요 없고 입 꽉 다물어. 한 대 맞고 시작하자, X. 그렇습니다, 최영준 평론가님. 네, 이 부부는 또 주말 부부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더 위험하고 걱정거리가 많은데 지금 한 행동들, 통화 이런 거는 저는 의심이 충분히 갈 만하고요. 제가 뭐 옆에 이제 우리 박사님, 교수님도 계시지만 또 심리학 박사는 아니라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뭐합니다만 보통 거짓말이 들통나거나 잘못이 걸리면 상대를 비난하는 그런 심리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휴대폰에 뭐 아내가 뒤져보다가 걸려서 그러면 야, 너 의부증이야? 왜 남의 휴대폰 뒤져? 뭐 이런 것과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거 들통나서 지금 상대를 비난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최 평론가님 말씀을 좀 해석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자연스럽지 못하고 오버를 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뭐 그냥 좋게 얘기하면 될 걸 막 의부증까지 끌고 나오고 이럴 때는 뭔가 자기가 캐키든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을 덧붙이면서 저도 다른 건 몰라도 뭐 새벽에 보러 갈 걸 그랬어. 이거는 정말 그냥 여자 사람 친구, 남자 사람 친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주기는커녕 무조건 의부증으로 몰아붙인다? 둘이 같이? 이거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박 변호사님, 이 사연자께서 네. 정말 심각하셨어요. 자, 뭐 일단 저는 뭐 일단 어떤 바람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 알 수 없는 단계라고 보는데 문제는 의부증으로 몰아붙이는 그 부분이거든요.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의부증 환자같이.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제보자 말씀이 맞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현 기자 본인 생각은요? 이건 더 이상 뭐 이견이 있나 싶은 정도인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요? 저장이 안 된 번호였대요. 그렇게 친한 동료 사이였는데 왜 번호가 저장이 안 돼 있죠? 재발절인 거 아닐까요? 아, 역시 건진 법사 이 추적 보도를 하더니 뭔가 예리해졌어요. 아,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일단 부정정님, 새벽에 간다고 말할 정도면 뭔 일이 있고도 남죠 하셨고요. 최다현님, 우리 언니도 형부한테 당함. 사건 부반장님, 성급하게 말하지 말고 확실한 증거를 갖고 따지셨어야 하는데 약간 사연자분 대응이 아쉽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인생 추억을 만들었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최신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는 민감성 치아 깊숙이 침투해 틈새를 효과적으로 채우고 보호해주죠.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만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센소다인. 관리요? 전기 분해수가 3단계로 살균하고 풍성하고 상쾌한 허브향 버블까지. 1등의 관리는 다르다. 코에이 룰루비데. 피부에 닿는 느낌. 강하고 부드럽게요. 당신 내겐 올리지요. 예, 어린 시절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고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는 한 20대 여성분의 제보인데요. 자, 최영진 평론가님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올해 25살이 된 제보자 충남의 한 소도시에서 자랐는데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학교 폭력을 당한 겁니다. 이어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타 지역으로 떠났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예전보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그 여전히 이 과거의 아픈 기억들, 큰 상처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또 부모님은 아직 그 도시에 살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부모님 댁에 갔다가 자신을 괴롭혔던 그 가해자와 마주칠까 봐 두려운 마음에 부모님도 잘 찾아뵙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 워낙 소도시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동창들이 중학교에서 가서 또 만나게 되고 고등학교 가서 또 계속 보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시달렸던 겁니다. 자, 그럼 학창 시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직접 제보자에게 들어보시죠. 지나가다가 이제 친구들끼리 저 붙잡고 이제 브레이지어 뒤에 후크를 푼다던가 그리고 방이라고 위에를 주먹으로 세게 막 몇 번 때리고 도망가고 이제 또 눈 마주치면은 막 지나가다가 복도에서 어깨빵하고 막 밀치고 욕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선생님이 그래도 제대로 혼내보겠다고 진술서 쓰고 이랬던 적도 있거든요. 저도 이분과 통화를 했는데 교수님, 그 중학교 때 그 트라우마가 제일 심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중학교 때 제일 예민할 때고 또 아이들도 학폭도 가장 심할 때라서 중학교 때 기억이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된 학폭이라 굉장히 지금 마음이 괴로우실 것 같아요. 이 제보자에 따르면 중학교에 입학해서 이유 없이 이제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어요.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중에서 주도적으로 제보자를 괴롭힌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여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보자의 SNS에 와서 악플을 달고 조롱하고 이렇게 제보자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입학하면서부터 이 가해자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제보자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XX빵 이러면서 제보자의 중요 부위를 주먹으로 자주 때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한 명이 막 주도적으로 괴롭히니까 그냥 다른 아이들도 같이 가담을 해서 이 제보자를 괴롭히고 조롱하는 게 마치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대요. 이 정도가 상당히 심해졌는데요. 학교 옥상에서 여러 명한테 집단 폭행을 당한 뒤에 이 옥상에서 뛰어내려라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대요. 또 다른 학교 선배들이 불러내서 집단 폭행을 하고 제보자의 휴대전화를 박살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기억은 제보자가 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제보자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3년 전이죠. 2023년 그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란 이 드라마가 선풍적인 또 이 학폭 사건에 대한 어떤 정말 국민적인 관심 이런 문제를 인식시키면서 이분 역시도 2023년에 SNS에 자신의 이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가해자들에게 사과를 받았다고 해요. 맞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니까 가해자들이 연락을 해와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사과를 받으니까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많이 편해졌다라고 하고요. 근데 문제는 주도했던 그 가해자 부분입니다. 그 가해 여학생 중에 가장 그 2학년 때 주도했던 그 학생은 제보자가 자신의 가방을 뒤진 적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 제보자를 안 좋게 봤고 그래서
사과하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제보자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저런 얘기를 하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주동자한테는 사과를 못 받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가해자가 직접 그럼 보자, 대화를 좀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다시 볼 용기도 없었고 그래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박 변호사님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중학교 때 이 제보자를 가장 좀 가혹하게 괴롭혔던 그 한 친구가 오히려 이 제보자 어떻게 보면 피해자에게 야 너도 내 가방 뒤진 적 있었잖아. 나 그 일로 나 너 별로 좋게 안 봤어.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을 한 듯한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이렇게 떠넘기는 듯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분의 주장입니다만. 자, 그러다가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이 제보자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결혼 소식, 누구의 결혼 소식이었을까요?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이번에 결혼 소식을 좀 어떻게 듣게 돼가지고 며칠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저한테 사과할 생각 없는지 좀 물어봐주면 안 되겠냐. 둘이 해결해야지 저한테 이러실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빠지고서 네 제가 직접 전화했어요. 일진 무리들을 좀 결정을 해가지고 여럿이서 좀 많이 괴롭혔어요. 10명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뭐 괴롭힘을 당했다는 얘기죠? 내가 대신 미안하네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아줌마가 사과할게요. 충분히 이해하고 내가 진짜 무릎 꿇고 빌고 싶다. 에이구 참 안타까워 죽겠네. 미안해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면 이 결혼 소식을 듣고 이 제보자께서 이 가해자 그 당시 친구의 예비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물어서. 자, 그런데 들으신 것처럼 이 예비 시어머니는 그래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가해자 쪽에 그러면 되게 뻔뻔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들으신 것처럼 이 예비 시어머니는 그래도 사과를 되게 하십니다. 네, 하긴 했는데 이 제보자가 자란 곳이 작은 소도시거든요. 그래서 SNS만 하고 있으면 동창들 근황 아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해자가 동향의 다른 남성과 연애 중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성 쪽 SNS에 웨딩 사진이 올라온 겁니다. 이 제보자는 그걸 보고 이 남자는 자신의 예비 신부가 학폭 주동자였다는 사실 알까? 나는 여전히 그때 일로 힘든데 얘는 결혼까지 하는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용기 내서 남성 쪽에다 연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한테는 진작에 차단을 당해서 따로 연락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성한테 이 두 사람 결혼하는 게 맞는지 가해자한테 사과할 생각 없는지 물어봐 줄 수 있냐 이런 부탁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둘 문제는 둘이서 해결하는 게 좋겠다 말하고는 오히려 본인도 제보자 SNS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해자의 예비 시어머니에게까지 전화를 하고 만 거였고요. 이 가해자 예비 시어머니는 제보자 얘기를 듣더니 깜짝 놀라면서 내가 미안하다, 무릎 꿇고 빌고 싶다. 제보자한테 사과했고 그렇게 통화를 마쳤습니다. 자, 그 예비 시어머니가 뭐 아마도 야 그런 전화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왜냐? 가해자에게 연락이 왔다면서요. 그 뒤로. 그렇습니다. 그 예비 시어머니하고 통화하고 이틀 뒤에 가해자가 연락을 한 겁니다. 가해자는 내가 정말 사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줬으면 좋겠다. 다만 그때는 우리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았고 너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크다. 이렇게 전했고요. 제보자는 2년 전과 마찬가지로 만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이후 제보자는 우리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관계가 아니다. 나는 장기간 집단 따돌림과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고 누군가 나에 대해 어떤 말을 전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를 폭행하고 성적인 모욕을 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힌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뭐 사과를 받거나 그런 것이 없다. 그 부분이 가장 원망스럽고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이어 가해자도 예전으로 돌아가면 미성숙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현재는 내 사과로 너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랄 뿐이야. 미안해라고 또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일단 저희가 지금 계속 가해 학생이라고 가해자라고 칭하는 그 친구도 뭐 사과를 하긴 했어요. 그 시어머니와의 통화 이후에 연락을 해서. 자, 근데 이 제보자께서는 어차피 지난 일을 나는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과를 원할 뿐이다. 왜? 내 영혼의 평화를 위해서도 나도 용서하고 싶다. 다만 내가 진짜
이해할 수 있는 사과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학폭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정말로 그 아픔이 오래 갑니다. 평생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나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부모님 집도 못 가는데 결혼, 연애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가해자는 왜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받고 싶었는데 그쪽이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는 않았고 나는 정말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랑 나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랬어라는 것도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자기는 항상 학폭 피해자이기만 했다라는 면에서 또 상처라고 보는 거죠. 많은 피해자들이 이렇게 공론화하면서 하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나는 지금도 고통스럽고 또 이런 고통을 받는 사람이 앞으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보한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예,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80대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학대를 당해 결국 사망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아버지를 맨바닥에 방치했는데 막대걸레로 밀고 머리를 밀쳐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알아봅니다. 이 전남 여수의 한 요양원에 계시던 80대 아버지가 입소 약 2달 만에 돌아가셨다는 따님의 제보입니다. 네, 이 제보자는 80대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고요. 장애가 있는 동생까지도 돌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양무릎타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그 어머니가 수술받고 회복하는 동안만 잠시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던 겁니다. 그게 지난 2024년 11월 말이었습니다. 여수의 요양원에 아버지를 모시게 됐는데요.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경증 치매가 있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하셨고요. 또 원체 깔끔하셔서 혼자서 면도하고 세수하고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당연히 잘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소하고 얼마 안 돼서 2번 연달아서 낙상 사고를 당하시게 됩니다. MRI 검사했는데 다행히 이때는 큰 이상이 없었고요. 그런데 또 두 달 만에 이번에는 폐렴에 걸려서 닷새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요양원에 다시 돌아오셨는데 이번에는 하루 반 만에 다시 고열로 또 응급실에 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보자는 이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 고열로 병원 응급실로 간 우리 아버지. 자, 그런데 그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멀쩡하게 퇴원했고 완치 판정하고 퇴원했는데 이틀 아니 하루 반 만에 아빠가 다시 이제 구급차로 응급실에 실려온 거예요. 응급실 왔을 때 이제 병원복으로 한복을 시켜야 되잖아요. 간호사가 그러더라고.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봤더니 온 몸이 피멍해서 온 몸이 다. 아빠가 상의가 벗겨진 채로 7분 동안 그냥 노출이 돼요. 그 옆에 똥오줌 묻은 그 이리대로 아빠 침대를 닦고 네, 또 그렇게 하고 아빠를 밀치고 아빠가 춥다고 침대로 올라가는데 뒤로 또 밀치고 이불을 휘딱 던져서 바닥에서 정확히 아침 7시 57분에 침대에 떠올려요. 8시 5분이면 회진하는 시간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죠. 자, 박 변호사님, 네. 뭐 오죽 심했으면 그 응급실 간호사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환자복으로 환복을 하면서 그걸 발견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뭐 의무이기도 하지만 피멍 같은 걸 발견하고 심각한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CCTV 확인한 결과 저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 23일 새벽인데요. 이 침대에 누워서 바닥에 누워 있는 모습도 있었고요. 아마 화장실에 가려고 내려오신 것 같은 모습인데 아이고. 예, 이때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기저귀가 벗겨지면서 아마 오물이 조금 튀었던 것 같은데 이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침구류를 정리하면서 막대걸레를 가져와서 그걸로 오물을 닦고 침대 다시 닦고요. 그 상황에서 계속 아버지는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요. 바닥에 앉아 있는 또 이 아버지 머리를 뒤로 이렇게 넘어뜨려서 넘겨지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때 머리를 또 서랍에 세게 부딪히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유. 베개를 던져주고 뒤로 눕힌 다음에 이불로 이렇게 덮어주고 방을 나갔습니다. 이거하고 상관없이 요양보호사가 얼굴을 또 2차례 때리기도 하고 결국은 아침 7시 57분부터 약 4시간가량 벌벌 떨면서 누워 있었고요. 다음 날 고열로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계속 차갑잖아요. 그대로요. 어. 그러니까 제보자가 또 확인했는데 그 전에도 요양보호사 학대가 있었는데 운동화 신은 발로 배를 밟기도 하고 누르고 손으로 머리를 흔드는
그런 행동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온몸에 피멍이 가득한 채 응급실에 왔던 우리 아버지 바로 다음 날 돌아가셨습니다. 자, 사인은 폐렴이지만 유가족은 CCTV까지 저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을 확인한 이상 이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요청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까지 발견이 됩니다. 50대 장애인 입소자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데 자신의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바로 그 요양보호사가 변기에 앉은 피해자 그 무릎에 올라타서 3분 동안 뒤로 이렇게 밀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10월에 해당 요양보호사와 요양원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교수님, 각각 다른 피해자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변기에 앉았어요.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그 사람 잘 아무 좀 문제가 있었는지 무릎 위에 저렇게 앉아가지고 꾹 누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변기 위에서 저렇게 누르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막 어쨌든 고통스러워하고 있거든요. 너무 괴롭죠. 네, 학대죠. 그래서 이 벌금 500만 원 그리고 또 벌금 100만 원 이렇게 약식 명령이 내려졌는데 제보자께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도 정말 너무나 서민 편이 법이 서민 편에 없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얘기하시고요. 이번 이 아버님 결과도 아직도 나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양원은 아무런 일이 없었던 듯이 지금 이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여수시청에 문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수시청에서는 지난해 11월에 영업정지 6개월 사전 통지를 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이게 과하다고 의견을 제출해서 지금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제작진이 관련 CCTV는 보셨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영상은 보지 않았다. 그러나 판결문 등에 자세히 묘사돼 있어서 여러 번 읽었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수시청에서 영상은 보지 않고 있는데 판결문의 텍스트만 봤다 이 말씀인 것 같네요. 자, 아무튼 그 해당 요양원 측은 6개월 영업정지 과하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의견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그 요양원 측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관계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포닥거리듯이 폭폭. 자, 요양원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다리를 올리면서 왼손으로 정신차리라고 딱딱 이렇게 마당 톡톡 토닥거리듯이 한 것을 폭행이라고 화가 나서 쩔었다고.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행동 맞아요. 그분이 보호를 자 가방이 날자 뱉으니까 지금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사인이 폐렴으로 해서 돌아가셨어요. 그거 갖고 어디 상처난 것도 아니고 그걸로 옳게 잘 걸렸다 해가지고 이렇게 든 사건이에요. 그럼 나는 이제 그분 고소할 거예요. 요양원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잘못은 있는데 그 정도로 폐쇄할 정도, 문 닫을 정도 잘못 아니고 벌금도 과하고 영업 예. 6개월도 과하다. 예. 전혀 폭행이나 학대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공소하지 못한 점은 잘못됐어요. 우리 그건 폭행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아니라고 보기도 어중간할 정도. 자, 포닥거리다. 작은 새가 재빠르게 날개를 이렇게 치는 그 모습인데 말이죠. 자, 최영진 평론가님. 이게 지금 앞서 계속 전해드렸던 학대로 의심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나하나 좀 자세히 전해드리면 이 요양원 관계자는 당시 요양보호사가 제출한 답변서를 보내주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아버지의 얼굴을 때린 것에 대해 어르신이 누워 바지를 내리고 있어서 올려드렸고 정신 차리라며 가볍게 얼굴을 2번 두드렸다. 화가 날 일이 전혀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에 대해 요양원 관계자는 앞서 말씀하신 포닥거리듯이 폭폭 가볍게 얼굴을 두드린 거라 폭행으로 보기 애매하다. 공손하지 못한 행동이며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그걸로 상처난 것도 아니고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 영업정지의 벌금은 또 과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족은 아버지가 차가운 바닥에 방치됐다고 했지만 병실 바닥은 따뜻하고 노인들은 침대보다 바닥을 더 좋아한다고도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신발을 신은 발로 아버지의 배를 누르고 머리를 누른 건 피해자가 배를 눌러달라고 해서 깨끗한 실내화를 신은 발로 눌렀고 넘어질까 봐 머리를 잡고
마사지를 해준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자, 제보자의 아버지 외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도 변기에서 자꾸 일어나려고 해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무릎에 앉아 도움을 준 거다. 영상 나가고 있죠. 저렇게 일어나려고 해서 무릎에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도움을 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CCTV 영상을 보면서도 서로 뭐 인식이 완전 달라요. 네, 요양원 측은 앞에서도 들으셨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상황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문제의 그 요양보호사는 해고를 했고 관련자 징계도 했는데 오히려 유족들이 몇 달 동안 직원들 협박하고 또 운영 방해해서 너무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태료 100만 원도 억울했지만 직원들이 일단 그냥 넘어가자고 해서 끝냈는데 이런 와중에 시에서 행정처분도 내린다고 해서 이의 신청했다.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돈 얘기도 꺼냈습니다. 유족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보자에 따르면요. 합의금 제시는 요양원 측이 먼저 했는데 그마저도 병원비 고려했을 때 맞지 않아서 거절했고 결과적으로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요양보호사분들 너무나 고생하시는 거 알죠. 정말 저희가 쉽게 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만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이 몇몇 분들 때문에 또 이렇게 도매금으로 비난을 받는 것 좀 안타깝습니다. 네, 늘 그런 부분이 저희가 각 사건마다 다 있죠. 또 이제 뭐 제보자의 의견과 그 요양보호사께서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걸 찾아가는 이제 과정들을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데요. 어쨌든 이 제보자께서는 아버지께서 생전에 여기 사람들이 때린다라는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경증이지만 치매가 있기도 해서 요양원 직원들의 말을 더 믿었다고 합니다. 노는 걸 저렇게 표현하시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CCTV를 보면서 학대를 당하시는 거를 보고 나니까 그때 아버님의 말씀이 옳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믿어드리지 못한 게 너무나 가슴 아프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이렇게 문제 있는 요양원이 계속 아무런 조치 없이 운영된다는 게 믿기지 않고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예, 두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아내가 방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남편이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남편의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아내가 숟가락을 들 때마다 남편도 같이 침을 삼키는데요. 과연 이 부부에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예,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교수님 시작해 주시죠. 네,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은 40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어릴 때부터 입이 짧고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이상형은 본인과 반대인 식성이 좋고 아주 등치가 있는 그런 남성이었습니다. 근데 소개팅에서 이런 이상형에 딱 맞는 남성을 만나 지금 이제 남편입니다. 이분은 소개팅을 하는 날에도 이 사연자께서 입이 짧아서 음식을 조금밖에 못 먹고 다 남기니까 그거를 싹싹 다 남긴 걸 다 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아주 일사천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는 이 장점이 단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연자가 식사를 싹 차려놓고 찌개를 뜨려고 하고 있으면 이미 맛있는 반찬은 반 정도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냄새를 맡으면 도저히 못 참겠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막 검은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네, 과거에 첫째 낳고 산후조리원 입소했을 때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이 낳고 입맛도 없어서 나오는 밥을 거의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잔반을 먹었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에 며칠 쉬고 몸도 좀 회복이 되고 입맛도 돌아왔는데 그런데도 이 남편은 밥 시간만 되면 옆에서 아주 매의 눈으로 반찬 남기나 안 남기나만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맛있는 반찬 먹고 있으면 아우 그 떡갈비 맛있는데 이러면서 군침을 삼켰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예 사연자가 우리 그냥 보호자 식사도 따로 달라고 그렇게 신청을 할까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그럼 또 난 어차피 이따 밥 먹으러 갈 건데 됐어 이러면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했는데요. 이후에는 아예 본격적으로 자기 먹을 즉석밥을 따로 사와서 돌려서 이 사연자 밥 먹을 때 반찬 뺏어가면서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산후조리하러 갔다가 남편만 뒤룩뒤룩 살찌우고 돌아왔다는 거. 자, 식탐 터진 남편 박지훈 변호사, 속 터진 아내 박상희 교수,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여보, 이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노? 야, 둘째나 뭐 여기 또 올까? 어머 여기가 무슨 뷔페인 줄 알아? 이렇게 꼭 나랑 같이 밥 먹어야 돼? 야, 내가 배고파서 먹는 줄 아나? 네 어차피 다 남긴다 아이가. 응? 내가? 그래. 그럼 오늘은 네가 이 미역국 혼자 다 먹어라. 오케이? 그러면 내가 갈비찜 내가 먹고 이건 내가 먹고. 아, 지금 진짜 너무 꼴보기 싫다고 채팅창에서. 그러니까요. 곰 같은 남자가 아니라 그냥 곰이에요, 곰. 곰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직업 특성상 지방 출장도 좀 잦았는데요. 특히 출장 중에는 일상 사진을 자주 보내줬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사진들의 대부분이 먹방이었습니다. 자기야, 오늘은 회 먹방 이런 말과 함께 회를 입에 한가득 넣은 사진을 보내왔는데 남편의 입 주변에 초고추장 묻어 있고요. 음식이 빵빵하게 들어찬 모습에 사연자는 정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남편이 오늘은 점심 어디서 뭐 먹는 중이라면서 먹방 셀카를 보낼 때마다 이 사연자분은요 집에서 두 아이 돌보느라 밥 한 끼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상황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어디 음식점이 맛있다며 자랑을 하면서도 정작 주말에라도 사연자를 데려나가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문제는 이 아빠 때문에 애들 버릇까지 많이 나빠진 것 같대요. 맨날 아빠가 이렇게 야, 아빠 한 입만 하면 한 입이 아니고 거의 3분의 1을 이렇게 칵 먹어버린다고 해요. 라면 먹고 있는데. 예, 한 입만 하면서 라면을 한 숟갈인데 다 먹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나중에 머리가 크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빠한테 뺏기면 다 뺏긴다. 아빠 성향을 파악하고 이 식사 시간마다 아빠랑 싸우고 막 난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하는 말이 야, 이것도 생존 기술이다. 이러면서 넘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남편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네, 최근에 당뇨 고위험군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의사 말로는 지금 관리 안 하면 나중에 꽤나 고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겁이 났는지 인생 첫 다이어트와 식단 조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선 이제 사연자가 식단 관리를 좀 해주고 집 밖에선 남편은 이제 고삐가 풀릴까 봐 회식 자리 같은 곳에도 잘 안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이 불과 2주 만에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왜요? 사연자 친척 어르신의 빈소에서였는데요. 오랜만에 육개장 맛 보고 고삐가 풀려버린 겁니다. 반찬까지 계속 리필 받아가면서 먹고 눈치도 안 보고 몇 그릇을 먹고 나왔습니다. 심지어 나오면서 떡까지 아주 야무지게 챙겨서 나왔다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아이들한테까지도 영향이 간다는 게 지금 문제인데 남편 지금 현재도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만 과자 봉지만 봐도 지금 먹고 싶어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두 아이들 먹을 것까지 안 사놓을 수는 없으니까 사놓고 이제 막 여기저기 숨겨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남편 하루는 밤중에 아유 배고파 하면서 아이들만 막 뒤지고요. 학교 가방까지 뒤져서 이 과자를 차단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더 황당한 건 이 다음 날이 되면 나 식단 중인데 왜 집에 과자 사놔? 라면서 오히려 짜증을 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연자분이 아들한테 아이들이 밥 먹을 때 천천히 골고루 씹어 먹어라 대신에 야, 아빠 오니까 빨리 먹어. 이 말이 좀 일상이 되었다고 해요. 자, 이어서 달려봅니다.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야야야, 이 장바구니가 꺼내져 있네. 여보, 장 봤나? 맛있는 거 사왔나? 그냥 야채랑 애들 먹을 거 조금만 사왔어. 뭐 샀는데? 요즘 그 두바이 쫀득 쿠키 그 제일 맛있다 하는데 나도 먹고 싶다. 좀 사둬. 당신 두바이 쫀득 쿠키 먹고 병원 실려갈 일 있어? 그러면 장바구니를 좀 빨리 치워라. 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음식을 생각하게 만드노? 아우 정말. 야, 박 변호사님, 네. 이러면 어떻게 살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저는 왜 이렇게 많이 심각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요? 다이어트 이제 하다가 잠깐 이게 풀린 거잖아요. 잠깐인 것 같지가 않은데. 한 번 정도 장례식장에 이제 그거 때문에 풀린 것 같긴 한데 한 번 정도 좀 붙잡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먹는 게 저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육개장이 좀 맛있긴 해요, 저기서 장례식장. 근데 그게 잘 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통제를 해주시면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예, 별다른 해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최영진 평론가님들 딱 한 문장. 이거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참고 살아야죠 뭐. 진짜.
그럼 교수님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이거 이렇게 간단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일 아닙니다. 일단 산후조리원에서 네. 아내의 음식을 다 뺏어 먹고 장례식장에 시간과 때와 장소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먹는 거에 정신을 못 차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가족 사이도 부부관계도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에도 안 좋아져요.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정과 절제와 행복과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거기서 생존하고 쟁취하고 눈치 보고 싸우고 불안하고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분이 왜 이런지 충동 조절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렸을 때 가정 환경에서 이렇게 먹는 게 문제가 있던 무슨 애착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가정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받고 싶은 그런 통제 욕구인지 어쨌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강에도 나빠지니까 건강 관리, 식단 관리, 그다음에 뭐 충동 조절 관리, 그다음에 자녀들의 식단 관리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해야 된다는데요. 네, 하죠 뭐 그러면. 네, 하겠습니다. 예.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화물차와 오토바이가 나란히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붙어 달리던 오토바이와 화물차가 결국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계속 달리는 화물차를 향해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급히 경적을 울립니다.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화물차에 몸이 낀 채 무려 수백 미터를 끌려갔습니다. 여러 차례 울린 경적에 마침내 멈춰선 화물차. 사람들이 저렇게 황급히 달려가서 오토바이 운전자 상태를 살핍니다. 이 운전자 옷이 화물차 뒷바퀴에 걸리면서 차량 아래로 끌려 들어갔던 겁니다. 네, 옷이 심하게 찢어지긴 했지만요. 다행히도 별다른 부상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렇게 끌려왔어? 네, 이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의 신속한 대응이 빛난 순간이었습니다. 예, 놀랍습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털이 복슬복슬한 양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는데요. 양떼 목장인가 싶었지만 다름 아닌 한 동네의 마트였습니다. 어머. 앞선 상황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 무려 50마리에 달하는 양들이 우르르 마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훌훌 털을 날리면서 매장을 가득 채운 양들의 등장에 한 직원은 방방 뛰면서 어쩔 바를 모르죠. 마트 내부는 널브러진 물건들과 진흙으로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 저거 언제 치워? 근데 양떼의 습격이 알려지면서 좋아. 오히려 마트를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뜻밖의 홍보 효과에 양들에게 신선한 채소를 가득 챙겨줬다고 하니까요. 서로 윈윈 아니겠습니까? 최영진 평론가님, 저 마트에 이제 마스코트가 양이 된 거예요. 너네가 최고야. 다음 이어갑니다. 진짜. 차에서 남성 한 명이 내립니다. 운전자는 친구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 차 안에서 지켜보는데요. 불안하겠다. 그때 뒤에서 한 대의 차가 쓱 나타납니다. 그 순간 차에서 내린 남성이 정차해 있던 차를 향하는데요. 또 다른 남성은 아직 집에 들어가지 못한 친구를 향해서 총을 겨눕니다. 이들의 정체는 강도범들이었는데요. 이를 본 운전자는 망설임 없이 급가속을 하고 남성에게 총을 쏘는 남성에게 그대로 돌진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결국 계획이 틀어진 강도범들 현장에서 급히 도주를 했다고 하는데요. 운전자의 빠른 판단이 친구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교수님. 네, 용감하고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영상 달려봅니다. 네, 척 보기에도 무척 단단해 보이는 코뿔소, 머리를 붕붕 흔들고 있습니다. 대체 누굴 저렇게 위협하나 했더니 앞에 있는 건 앙증맞은 새끼 사슴이었습니다. 체급 차이가. 네, 새끼 사슴은 자기 몸집보다 몇 배는 더 큰 코뿔소 상대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맞섰습니다. 계속되는 코뿔소의 위협적인 몸짓에도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와다다 달려들면서 기세를 핫껏 올리는데요. 뒷걸음질 쳐. 새끼 사슴의 근거 없는 자신감에 오히려 당황한 코뿔소. 결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졌어. 코뿔소를 몰아낸 새끼 사슴은 위풍당당하게 전장을 누빕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대결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저게 가능한가요? 하루 사슴이 코뿔소 무서운지 모르고 어쩐지 이기네요. 새끼 사슴이. 쟤 진짜 뭔지 알고 저러는 건가 진짜.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